예비고일 문학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경설과 이욕설이라는 작품을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오랜만에 또 갈래가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래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 건데요. 미리 적어놨어요. 일부러 필기하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버퍼링이 걸릴까봐 좀 적어놨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경설이라는 작품인데,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세수를 하고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하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거울이라고 하는 소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설이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해서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에서 혼자만 유학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가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 또는 거울과 유사한 작품인 우물을 바라보고 우물을 통해 자아성찰을 하는 작품을 그렸던 것처럼 거울이라고 하는 소재는 우리나라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매개체입니다. 여기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훈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 그럼 여기서 거울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는 읽어보시면 사이즈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경설이나 이욕설이나 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갈래 설명을 한 번에 드릴 텐데요. 설이라고 하는 글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설, 경설, 이욕설, 슬견설, 기타 등등등 설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의 공통된 갈래가 뭐냐면 한문수필이에요. 한문으로 쓰여진 수필. 얘는 일반적으로 고전수필이라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가보개혁 이전에 쓰여진 작품들을 고전문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설이라고 하는 갈래, 즉 한문으로 만들어진 갈래는 고전작품에 쏠려있기 때문에 고전수필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한문수필이라고 하는 건 이치에 따라서 사물을 해석한 다음에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는 게 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당연히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객관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기타 등등등. 우의적인 형태, 돌려 말하는 거죠. 돌려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또는 독자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요. 설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실과 의견이라는 2단 구성을 취하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현대 작품을 공부할 때도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가 자주 나왔을 텐데,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쓰니 같은 말, 작가가 일상 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적고 있는 건 수필 FM정이에요. 고3 때까지 제가 빨간색으로 적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할게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쓴 줄글을 수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필과 관련해서 이 정도까지 알고 계셔야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이 종합적으로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FM대로 적어드렸으니까 필기하시는 분들은 잠깐 정지하신 다음에 필기하세요. 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구도도 잡으셔야 되고. 저희는 작품 개감 볼게요. 한문수필설, 성격 교훈적, 상징적. 주제 보세요. 사물의 심층. 여기서 말하는 심층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본성이라고 기억해도 특이사항은 없겠네요.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특징 1번, 문답법. 문답법이라고 하는 건 묻고 답하는 방법을 문답법이라고 설명하고요.
이러한 문답법을 사용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번 사물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 바로 뭐가 되냐면 거울이야. 거울이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를 거기서 말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 같은 말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게 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병설 거사에게 거사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이 거사라고 하는 건 1번 작가의 대변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사가 작가의 가치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한다 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거사는요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인물이 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거울 동그라미 쳐야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교훈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거울일 거고요. 2번 유연하게 살아가는 유연한 처세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할 거고, 세 번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먼지 세모 쳐보실까요? 이 먼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야. 결정. 두 번째 2번 세속 같은 말, 속세 같은 말, 현실이죠. 현실이 굉장히 모하다, 흐리다, 즉 탁하다를 나타내는 게 먼지. 때가 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마치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양 뭐뭐듯이 비유적인 표현 중 직유법이죠. 구름에 가리운 달빛 같았다 대놓고 나오죠. 같았다라고. 그러나 그 거사는 조석 아침 저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하였다. 한 나그네가 나그네 세모 쳐보시면 이 나그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또는 이 고정관념을 같은 말로 일반적인 가치관이라고도 말하고, 같은 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통념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정관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밑줄,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 밑줄. 그럼 그 부분에 나그네가 생각하는, 나그네라고 위에 나와 있으니까 나그네가 생각하는 거울의 실용적 가치가 될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울이라고 하는 건 얼굴을 비춘다는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아니면 군자가 밑줄,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나그네가 생각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건 실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자처럼 인격 수양이 높은 사람들 또는 인격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인격을 수양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있는데 지금 거사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물었으니까 거사가 뭐 할 거야? 답변하겠죠. 이게 문답법이라고요. 묻고 답하기. 거사가 말하기를, 여기 네모 쳐보자.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평가해볼까요? 우리 주변에 연예인이 많을까 적을까?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나와 있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속세 같은 말, 현실 같은 말, 세속에 적은 사람들이 될 거고요. 희귀한 사람들. 두 번째, 성인과 군자 등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이러한 도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결국 이 네모친 것들은 뭐가 되냐면 소수, 적은 사람들. 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여기 네모 쳐보자.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아래 적었던 거랑 동일하게 적으면 속색 같은 말, 현실 같은 말, 세속에 상대적으로 많을 거고 성인, 군자 등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까 이 부분은 다수가 될 겁니다.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세모 쳐보자.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뒤집는 부분이죠.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습니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빗줄 깨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즉 못생긴 사람이 거울을 보게 된다면 그 거울을 깨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단점을 감추고자 한다. 못생긴 사람들은 거울 안 보잖아요. 그리고 못생긴 사람 집에 가면 거울도 많이 없을 거고요. 두 번째, 남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 차라리 깨져버릴 바에야 여기 중심 문장의 밑줄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즉 거울이 맑으면 단점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깨버릴 테니까 그럴 바에야 거울에 먼지가 껴있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결점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한 사람은 소수고 문제인 사람은 다수니까 결점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즉 끌어안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기 밑줄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니 밑줄. 즉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여기 밑줄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갈고 닦아줘도 늦지 않습니다. 즉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결국 아까 봤던 거울의 기능 3번이 여기 나왔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유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2번이랑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영탄법. 아라고 하는 감탄사 나왔고 느낌표 나왔죠. 영탄법.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밑줄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밑줄 쳐보시면 1번 여기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건 수필이니까 작가 자신 같은 말 글쓴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2번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의 결점에 대해서 글쓴이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특이사항이 없겠죠.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하니 여기 밑줄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결국 거사의 논리에 수용당하였다 또는 설득당하였다 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이 없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면 좋냐면 얘들아 가운데 일단 거울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가 나올 거고 총 정리를 해드리면 이 거울을 통해서 인간 관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있는 작품이 경설이라고. 그런데 일단 맑은 거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맑은 거울을 보는 행위가 있을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건 처세가 될 거고 맑은 거울을 보는 건 잘생긴 사람이 되겠죠. 잘생긴 사람. 그럼 맑은 거울을 보는 사람은 소수라고 했고요. 아까 1번이나 2번이나 소수.
맑은 거울을 보는 행위라고 하는 건 결국 결점을 지닌 사람을 거부하는 거고, 지나치게 청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맑은 거울을 보는 행위가 될 겁니다. 반면에 아래 보시면 흐린 거울을 보는 사람은 다수가 될 거고, 못생긴 사람, 흐린 거울을 보는 행위, 즉 처세라고 똑같이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흐린 거울을 보는 사람의 행위는 결국 결점이라고 하는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애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유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세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설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쉬운 듯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딥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경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꼼꼼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오픈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마찬가지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이 뭐가 나오냐면 이욕설이 나오죠. 이욕설. 오른쪽 작품 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문수필설 성격 나와 있고요. 주제 교훈, 잘못을 알고 미리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징 1번 일상적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2번 동그라미 유추. 별표 5개 박아보시면 지금 이욕설이라고 하는 것도 설이라는 갈래니까 특이사항이 없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추입니다. 유추. 유추라는 방법을 여기서 모르시면 이욕설을 공부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유추가 매번 나오는 단골 포인트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추라고 하는 건 둘 이상의 대상의 같거나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부분도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미루어 추측하는 것. 얘를 유추라고 합니다. 어떠한 대상을 두 가지를 놓고 그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데 이 두 가지 대상이 이런 부분이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지 않을까? 라고 미루어 추측하는 방법을 유추라고 설명을 해요. 유추라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옥이라고 하는 글자는 집이고요, 이라고 하는 글자는 수리입니다. 즉 집수리 경험이요. 집수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으로 유추의 방법을 적용시켜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 이욕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굉장히 쉽고요. 그 문장을 구조도 형태로 그려가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같이 본문 가겠습니다. 오래되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행랑채가 3칸이 있었는데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그 중 2칸은 비가 샌지 오래되었는데 밑줄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 망설이다. 수리하지 못한 것 밑줄 쳐보시면 즉 적절한 또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방치해놨다. 나머지 한 칸은 3칸 중에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밖에 맞지 않았지만 비가 샌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기 밑줄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밑줄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 그럼 방 2칸짜리와 방 1칸짜리에 글쓴이가 어떠한 대응 방식,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다르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춘엽,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즉 수리비가 적게 들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네모 쳐보자.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밑줄 쳐보시면 드디어 집수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대상에다가 이 상황을 적용시킬 거니까 유추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깨달음이 되겠죠. 이제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사람의 몸,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를 어디다가 적용시킬 거냐면 사람의 몸. 그럼 결국 집수리 경험을 사람의 몸으로 적용시키는 이러한 루틴을 유추라고 한다고요.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즉 잘못을 했는데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이 있는데 바로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두 칸짜리 방과 한 칸짜리 방 중에 두 칸짜리 방이 되겠죠. 두 칸짜리 방. 곧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 바로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나쁘게 된다.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 같으면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동그라미 쳐볼까요?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을 하고 바로 고치면, 즉 한 칸짜리 방. 한 칸짜리처럼 바로바로 고친다면 밑줄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저 집의 재봉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삶의 깨달음 얻었네요. 교훈 얻었고 깨달음 얻었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경우를 또 어디로 갈 거냐면 나라로 또 뭐 할 거야? 유추할 거야.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 세모 쳐보세요.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대상. 탐관오리들을 바로 잡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진대요. 그럼 결국 탐관오리를 발견하고 바로 잡지 않는다. 두 칸짜리 방이 되겠죠. 두 칸짜리 방. 그런 연후에 급히 잡으려고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은 것이다. 그럼 결국 탐관오리가 생겼을 때 바로 잡는다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백성과 나라가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본문에 바로 잡는 케이스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로 고쳤을 때의 케이스를 적용시켜 보시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여기 네모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즉 자신과 타인에게 경계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주의해야 된다, 교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서리적 표현, 즉 서리법을 사용하고 교훈을 주면서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물어보는 척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오빠 나 오늘 화장 잘 됐어? 라고 여성분들이 물어보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고요. 분석해달라는 게 아니야. 이미 이쁘다라고 하는 여성분들의 마음이 내정되어 있는데, 내포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분석하기 시작하고 막 평가하기 시작하면 싸우거나 이별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물어보는 척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서리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서리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서리법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때 서리법을 씁니다. 오빠 나 오늘 화장 잘 됐어? 그럼 결국 내가 이쁘다고 말해줘, 내가 이쁘다고 강조해줘가 될 테니까 서리법을 사용했을 때는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다는 효과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경설과 이욕설이었습니다.